시즌2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1페이지 밝음에서 오면 이란 말을 시부터 보겠습니다. 보화 스님, 보자는 두루 보자네요. 보화, 두루 만든다. 두루하게 만든다. 두루하게 되어 있다. 두루한 변화를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화 스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밝음에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에서 오면 어둠으로 치고, 사방 팔면에서 오면 해오리 바람 일으켜 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치고. 그러니까 뭐가 오면 친다. 이제 이런 시를 이제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각설이 타령처럼 부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시장통에 다니면서, 여러분, 각설이가 각은 깨달을 각이고 설은 설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설한다. 이게 각설이에요. 원효대사가 만든 조직이에요. 원효대사가 스님이었다가 이제 설총이라는 아들도 놓고, 그래서 완전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성도 속도 아니고,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각설이 부대를 만들어서 각설이 타령을 배우게 해서 전국에 이렇게 흩어서 깨달음을 설하는 각설. 그 노래 가사들이 한결같이 이제 깨달음을 깔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각설이 가사예요. 여기서 이제 보화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대중한테 교화할 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A가 오면 A로 치고, B가 오면 B로 치고, A, B, C, D가 오면 해오리 바람이 일으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도 이제 집착하지 말라. 근데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착한다 이 말은 마음을 뺏긴다. 그래서 마음을 뺏긴다 할 때 취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배경이 된다고 굳이 써본다면 금강경 전체의 결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치, 어상, 여여, 부동. 불치, 어상. 그 현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여해서 부동,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술이에요. 금강경은 행복하게 사는 기술을 가리키는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여기서 지금 보화 스님도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여여부동이라서 어딘가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면,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저 대꾸라고 한다면 굳이 금강경에는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데, 천수천안 백이관음. 저 말이 따라와요. 상을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여여부동하다. 내 마음을 어딘가에도 뺏기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자유롭다. 자유로운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떤 경계가 와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뺏기면 매여가지고 자유롭게 반응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목적은 자유롭게 반응하는 데 있어요. 자, 불교의 목적, 최종적인
불교의 목적은 모든 현상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자유롭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내 마음이 매여 있을 때, 매여 있다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뺏겨 있다.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 어딘가에 내 마음을 뺏겨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무심. 그리고 천수천안의 백이관음은 평상심. 항상 공부가 무심과 평상심이 항상 짝을 이룬다. 자유자재로 산다. 오늘 마침 시가 나란히 하나는 무심을 말하고 다음 나오는 시는 평상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을 내가 자유자재로 쓴다. 무심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상심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심이란 말은 현상을 집착하지 않아서 본질 상태로 있기. 여여부동의 본질 상태로 있기. 근데 그게 최종적인 공부의 목표는 아니고, 무심으로 있으면서 이런 경계가 닥치면 손이 1000개가 되어서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지혜롭게 반응한다. 천안, 눈이 1000개가 되어가지고 낱낱이 다 지혜로서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무심, 평상심을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러면 천수천안의 백이관음. 백이관음이란 말은 물들지 않는 관세음보살. 관음은 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꿰뚫어 보고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낱낱이 보고 도와준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무심 상태에, 평소에는 무심 상태, 무심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심 모드로 있다가 경계가 닥치면 중생을 도와야 되니까 천수천안의 평상심 모드로. 그러니까 무심 모드와 평상심 모드를 자유자재로 쓰기. 평상심을 쓰고 난 다음에는 무심으로 돌아오고, 무심에는 집착하지 않고 있다가 즉각 또 반응을 하고, 이걸 전광석화라고. 전광은 전기의 빛이잖아요. 번갯불. 석화는 돌을 돌에 던졌을 때 탁 튀기는 그 석화, 돌의 불꽃. 전광석화처럼 무심,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기. 이게 지금 선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심을 말하고 하나는 평상심을 말한다. 무심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밝음에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에서 오면 어둠으로 치고. 이때 밝음, 어둠은 하나의, 지금 주석에 보면 밝음, 명두, 밝음이란 말은 차별을 나타낸다. 밝은 대낮에는 만물의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두는 뜻없는 조자. 그러니까 그냥 전미사예요. 화두 할 때 두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화라는 말만 쓰기에는 심심해서 두자를 붙여요. 화두. 우리가 나무 그러면 중국어로 나무 그러면 목두라 그래요. 그리고 돌 그러면 석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머리가 아니고 석두, 목두, 화두. 화두는 말이란 뜻이지 그 둘은 따로 원래는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명두, 그냥 밝음이에요. 여기서는 밝음은 이렇게 보이는 이 차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 그리고 어둠은 평등을 나타낸다. 어둠 속에서는 만물 사이의 차별상이 없어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게 암두라는 말 썼는데, 하여튼 도교에서는 가물 현자를 써서 금을 현을 써서 어둠을 나타내는데, 이때 어둠은 그냥 깜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신비로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 여기서 어둠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현상으로 그 문제를 치고, 그리고 본질에 대한 유혹이 생기면 오히려 본질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든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간다. 중도라는 말은 밸런스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밸런스. 밸런스는, 자, 여러분, 밸런스가 어디에 대한 밸런스예요? 밸런스에 대한 감각이 우리 참선 공부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감각이에요. 자,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어디에 대한 감각이냐면, 항상 이 가운데 말을 한국말로는 알맞다라고 해요. 알맞이. 그러니까 항상 알맞은 감각이 있다. 그 감각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감각이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실제를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을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다. 과거와 미래는 무엇인가? 과거와 미래는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과거와 미래는, 과거와 미래는 지금 일으키는 생각 속에 나타나는 한 이미지일 뿐, 실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과거도 지금이고, 표면적인 모양은 과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미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도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지금 불러와서 일어나는 이미지일 뿐이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현재라고 해도 여기서 일으키는 현재라고 하는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여기서 일으키는 한 생각일 뿐이다. 그럼 실제적인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지금이 재밌는 거는 계속 지금이라는 사실. 또 지금이고, 또 지금이고, 또 지금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성 유영모 선생님은 이걸 늘이라고, 지금을 늘이라고 불렀다. 그럼 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늘밖에 없는데, 이 늘을 영원한 지금이라고, 영원한 현재라고 이렇게 흔히 많이 부르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밸런스, 이 딱 균형 잡힌 감각은 항상 이 느린 지금의 내 의식이 딱 거기에 그 밸런스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서핑하는 거하고 파도 타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잡는다 이 말은 파도 타기에서 그 딱 파도 벽에 딱 붙어가지고 파도 타기 하지 않나요? 그런 감각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아차 하면 과거나 미래의 이미지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곳은 소위 말하는 극락, 천국, 하늘나라는 어디인가? 지금 깨어있는 이 순간에 내가 딱 한번 이걸 알아차리고 계속 늘 이 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한국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감탄사를 붙인 게 늘이라고 하는 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제가 다석 사상 연구에 총무 15년 했거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 책, 그 다석 일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편집, 정확히 말하면 편집 보조를 했어요. 편집은 김홍호 선생님이 이걸
다석일지라는 것은 다석 유형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명상을 하고 기록을 한 게 다석일지예요. 평생 하셨어요. 평생 다석일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을 김홍호 선생님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다석의 제자가 3명이에요. 유명한 제자가 3명. 첫 번째 제자가 함석헌, 다석 유형모의 첫 번째 제자가 함석헌, 두 번째 제자가 김흥호,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제자가 박영호 선생님인데 박영호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시골 가서 농사 지어 다석이 사람이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농사 짓는 거라 해가지고 박영호 선생님은 시골에 가서 평생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글을 잘 써가지고 지금은 유형모 선생님에 관한 해설서를 많이 냈죠. 아무튼 다석일지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신기하다. 느리네. 언제나 느리네. 실질적인 시간. 인간이 살 수 있는 실제 시간은 느리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실제로 인간이 사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묘하게도 지금 이 순간은 자기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영원한 현재인 느린다. 이걸 발견할 때 인간은 놀래서 오라는 감탄사를 붙여서 오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발견이죠. 한글,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한글 글자 하나를 썼어요. 오늘. 그리고 왜 오늘이 됐을까 연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 거예요.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이 자기 24시간을, 이분의 철학은 하루살이에요. 하루 일어났을 때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태어났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죽는다. 그러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자. 그래서 새벽에 잠을 깨면 인간의 도리는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도리는 봄. 뭘 보는 거예요? 이 진실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진실을 보는 거. 본다 할 때, 본다의 명사형이 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스프링 그럽니까? 영어로 봄 할 때, 예, 스프링을 한국말로는 봄이라고 하는 뜻은 봄에는 보라고. 그 아침에 탁 눈 뜨면 먼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걸 뭘 봤는가? 이 한글 철학을 그분하셨는데 한글 글자 하나 적어 놓고 그걸 봤어. 깨뚫어 봤어. 그래서 오늘을 깨뚫어 보니까 오는 감탄사고 그 뜻은 널에 있더라. 그래서 인간이 너를 발견할 때, 이 영혼을 발견할 때, 찰나 속에 깃든 이 영혼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서 감탄사를 붙였다. 그래서 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날 명상을 이제 하셨어요. 6시간 동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면 여름은 열매를 맺는다 해가지고 우리말 여름의 뜻이 열엄, 열매를 열엄. 그래서 이랬어요. 과수원 하셨어요. 여기 구기동에서. 그래서 과수원에서 6시간을 일을 하셨고 그리고 가을은 갈무리 한다고 해서 갈무리 거둬들인다. 그래서 밥을 저녁 한 끼 먹었어요. 저녁 먹는 시간. 근데 저녁을 6시간 동안 먹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씹고 또 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천천히 6시간 거둬들였다. 아침에는 보고 오후에는 여름질, 농사를 열엄질이라고 번역을 이분은 하셨어요. 열엄질. 그리고 가을은 갈무리 한다고 가을. 그리고 겨울은 겨를 쉬라고. 그래서 잤어요. 자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잤어.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죠. 아침에 딱 눈 뜨면 태어났다 생각하고 잠들면서 죽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매일매일 내가 태어날 며칠째라는 걸 적어가지고 일지를 써가지고 거기가 하여튼 일종의 이런 기발한 한글 철학의 보고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이 살다 가셨네. 그러니까 그런 분의 제자의 제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 선생님 저도 직접은 못 만나보고 그 제자인 김홍호, 박영호 이 선생님들을 아주 가까이 지냈으니까 제가 하여튼 총무를 15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섯 일지 편집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다섯 유영모 선생이 쓴 일지를 한글로 적었는데 훈민정음체로 적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보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봐요. 아래 하자 이런 걸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김홍호 선생님이 해석을 했고 그걸 박영호 선생님이 편집했고 그걸 제가 출판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이제 편집 보조를 했네요. 그래서 그 세월 15년이네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자, 불치여상, 여여부동, 무엇이 와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밝음에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에서 오면 어둠으로 치고, 사방 팔면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치고. 자, 요게 이제 보화선사의 신대. 재밌는 건 보화와 임재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임재종이에요. 한국 선불교는 자, 임재선사가 아직 어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시절의 일이다. 임재는 지명이에요. 임재사. 그러니까 아직 임재사의 주지로 발령받기 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임재 원래 이름은 어현인데 임재는 그분이 살았던 절 이름이에요. 임재. 재는 이제 바다 제자니까 임재하면 그 강가, 바닷가, 그러니까 물가에 살았다 이 말이죠. 물가에 있는 절, 그게 임재사였는데 아직 임재사 주지가 되기 전의 일이다. 스승 황벽선사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산선사를 찾아갔다가 앙산으로부터 이런 권고를 들었다. 황벽하고 위산은 사형사제간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그냥 탁 던지면 여러분 이제는 이 선시 볼 때 족보가 그냥 임재는 11조 비록 6조 이후에는 7조 8조를 안 쓰지만 우리는 외우기 좋게 임재는 11조 11대 조선 줄여서 11조 임재의 스승 황벽은 10조 황벽의 스승 백장은 9조 백장의 스승인 마조는 8조 마조의 스승인 남학은 7조 남학의 스승인 해능은 6조 그러니까 6조 해능 6조 해능 7조 남학 8조 마조 9조 백장 10조 황벽 11조 임재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족보니까 우리 정신의 족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위산하고 황벽이 동시대 사형사제인데 위산이 더 형이었어요. 황벽 스님보다 위산이 더 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황벽 스님이 먼저 돌아가세요. 황벽 스님의 가장 지금 큰 제자가 임재인데 황벽 스님의 법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배휴라고 하는 그때 정성 있잖아요. 배휴. 그러니까 황벽의 법문을 기록한 사람은 배휴 거사였어요. 그때 정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배휴 거사가 황벽 스님 밑에서 깨닫고 황벽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다가 황벽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배휴 은퇴하면서 사대부 은퇴하면서 위산에 가서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위산에 배휴의 무덤이 위산에 있어요. 그 위산의 제자가 앙산이에요. 그래서 위앙종 5가 7종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위산, 앙산의 위앙종. 말 나온 김에 위앙종, 임재종, 그리고 묵조선을 하는 조동종, 그리고 운문종이 있고 법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선에서.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가풍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5가 7종이라 그래요. 임재종 아래에서 임재종 양기파가 있고 임재종 황룡파가 있었어요. 한국은 임재종 양기파예요. 그래서 5가 7종이라고 하는 이런 족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읽으면 위치가 서겠죠. 자, 그래서 황벽선사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산선사를 찾아갔다가 위산의 제자인 앙산으로부터 이런 권고를 들었다. 이 앙산이 그 당시에 그 소석가라고, 작은 석가모니, 소석가라고 불렀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앙산이. 그러니까 위앙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천재라서 빨리 대가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위앙종, 운문종 이런 종은 빨리 대가 끊겨요. 너무 천재 집단이라서. 그러니까 앙산으로부터 이런 권고를 들었다. 노형은, 그러니까 앙산하고 임재는 서로 사촌간이에요. 아버지가 형제야. 사촌간이에요. 노형은 앞으로 북방으로 가시오. 그러면 반드시 노형의 교화를 도울 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머리는 있되 꼬리는 없으며 처음은 있되 끝은 없으리라. 하여튼 여러분, 지금 제가 6조 해능, 7조 남악, 8조 마조, 9조 백장, 10조 황벽까지 전체가 다 남쪽이에요. 이분들이 살았던 데는 이게 양자강이 있죠. 양자강. 중국에 강이 2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은 황하, 밑에 있는 것은 양자강.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해요. 양자강 이남이에요. 양자강에 동정호와 파양호라고 하는 큰 호수 2개가 있거든요. 그 호수 밑이라고 호남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약했던 데는 전부 다 호남이에요. 호남인데 지금 임재보고 앙산이 당신은 북쪽으로 가시오. 다 지금 남쪽에서 활약하는데 북쪽도 선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앙산이 보기에 당신의 인연처는 지금 북쪽인데 거기 가면 어떤 한 분이 머리도 없고 머리는 있대 꼬리는 없는 이상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다. 후일 스승에게 황벽에게 하직한 임재 이제 어현이 하의 북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이때 하는 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북은 굉장히 위쪽이에요. 중국의 강이 작게 할 수밖에 없네. 2개가 있는데 위에는 황하고 아래는 양자강.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하예요. 이게 더 크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옹기종기 살았거든. 선사들이 호남성, 동정호, 파양호 밑에. 근데 하북으로 가시오. 하북은 지금 여기 북경이니까 북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앙산이 임재보고는 당신은 하북, 하여튼 북방으로 가시오. 거기 가서 이 선을 좀, 여기는 많이 퍼졌으니까 북쪽으로 가서 이제 교화하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북으로 가서 진주성 동남에 호타하 강변에 있는 조그만 절, 임재사예요. 물가에 있는 절, 임재, 물가에 있는, 물가란 뜻이죠. 임재. 조그만 절의 주지로 영입되니 임재라는 이름은 거기서 생겨났다. 그때에 기다리고 있기나 했다는 듯이 나타나서 그를 도운 괴성이 보화였다. 그리고 이 예언을 임재종에서는 소석가, 작은 석가모니인 앙산의 현기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을 이렇게 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일찍이 반산보적. 반산보적은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딱 나오면 반산보적하면 마조의 제자인데 마조가 8조니까 반산보적은 구조거든요. 반산보적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오도록 명령한 일이 있었다. 자, 여러분 선사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깨달은 마조의 제자니까 이름이 족보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초상화를 그려오라 이 말은 자기 얼굴을 그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본질을 그리라는 뜻입니까? 본질이죠. 본질을 지금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써본다면 의식의 초상화를 그려오느라 이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의식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릴까요? 종이 한 장씩 드리고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하여튼 스문답이죠. 그러면 이 보화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렸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스승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안 하고 자기 의식을 자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초상화를 그려오느라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자들이 테스트하는 거죠. 각자가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그려 바치자 한결같이 때려서 틀렸다고 탁 때린다 이거예요. 그려오면 때린다. 여러분 의식을 그려오면 때린다. 그 사람의 안목이 아직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리치는 중에 자 드디어 보화가 스승 앞에 나섰다. 스승 앞에 보화가 딱 나섰어요. 저는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내놓아라. 하니까 보화는 물구나무 서서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초상화를 그려오라 하니까 저는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놔라.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인데 뜻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까요? 무심을 어떻게 그릴까요? 지금 의식을 그린다 이 말은 무심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무심을 어떻게 그릴까요? 무심을 그리는 게 평상시입니다 이거예요. 무심을 그리는 게 평상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을 그린다 이 말은 무심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모양이 없잖아요. 여러분 의식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없진 않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그려라 할 때는 이 의식을 우리가 서 보이는 거, 사용해 보이는 거, 작용해 보이는 거 이게 그림이지요. 자 그러면 제자가 큰 스님한테 가서 의식이 뭡니까? 라고 한결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조사 설의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이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언이다, 똥막대기다, 호떡이다, 벽돌 조각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무심을 평상심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다. 이해되나요? 말로 하자면 1700공안이 전부 다 평상심을 드러낸 거다. 무심을 드러낸 게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지금 이걸 그냥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써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 써 보인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정각 아래가 시원하구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때 자기 의식을 써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초상화를 그려와라. 어떤 질문이든지 이걸 드러내 보이는 거다.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선문답을 하지? 나는 진리를 물었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를 바라본 반산이 말했다. 저 녀석이 이 다음에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화하겠구나. 기행은 처음부터 이 보화의 천성이었던 셈이나 그의 서성 반사는 마조제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마조가 8조니까 반사는 9조고 보화는 10조예요. 그러니까 10조는 삼촌뻘이다. 임재한테는. 임재는 11조니까. 그러니까 임재사에 가봤더니 자기 삼촌뻘 되는 보화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틀을 닦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널리 법을 펼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고 다 법을 펴지는 못해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힘 중에서 법의 힘, 법력도 있지만 법력이 필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교화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복력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 왜냐하면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복을 나눠주지. 법도 복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법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나누려면 복력이 있어야 돼요. 복력은 세간에서 이렇게 후득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화는 괴짜잖아요. 괴짜가 법화는 밝은데 법력은 있는데 자기가 복력이 없어. 괴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틀을 닦아놓고 기다려.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큰 사람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삼촌이지만 자기 조카를 도와줬다. 그래서 오늘날에 임재가 있도록 터전을 닦은 사람은 보화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아시겠어요? 괴짜한테 사람은 안 붙어. 그렇지만 이 복에 있는 임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 같은 보화인지라 갖가지 기행과 날카로운 기봉. 기봉은 주로 이제 법을 드러내는 방법을 말해요. 방편을 말해요. 날카로운 기봉으로 임재의 주변에서 무수한 일화를 뿌리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그가 거리를 다닐 때면 어레끝 방울을 흔들면서 불러댄 것이 이 노래다. 이 소문을 듣고, 자, 이제 여기서 공부합시다.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무엇이든지 오면 친다 그랬잖아요. 친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우리 선용어로 하면 하여튼 제가 여러분 귀에 기딱지 않으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게 쌍차. 쌍으로 차는 막는다. 여기 친다는 말이나 막는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쌍으로 막는다. 이때 막는다는 말은 현상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쌍으로 막는다. 내 마음을 뺏기는 걸.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항상 쌍으로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다가 마음을, 결국은 현상도 보세요. 쌍이란 말을 쓰는 게 항상 이중이에요. 이중구조예요. 쌍이란 말이 이중구조다. 이 말은 뭐냐?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양,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싫을 때, 여러분, 그림자가 싫을 때 그림자를 막으려면 빛도 막아야지 그림자가 막아지지. 빛은 취하고 그림자만 없애려고 해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색이라서 그래. 이해되나요? 그러면 빛과 그림자를 둘 다 취하지 않는다. 현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빛과 그림자를 둘 다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자한테 흔들리지 않으려면 빛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상을 차단하고 본질이 남거든요. 현상을 차단하면 nothing이 아니고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질에 또 집착을 하게 돼. 현상을 차단하니까 본질에 집착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현상의 빛과 그림자를 둘 다 막지요. 그러면 현상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본질에 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현상을 차단할 때는 본질도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현상을 막아가지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본질에 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본질에 집착하는 것을 사실은 낙공이라고 해서 공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처음에는 무심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무심에서 다시 평상심으로 중도로 나오기.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복잡한 현상이 싫어가지고 본질에 집착하는데 본질에도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구조다. 현상은 상대적이다. 현상을 놓았어. 그럼 본질이 남아. 근데 본질도 놓아야 이게 중도로도 나와요. 이중구조다. 쌍을 막는 게 이중구조다. 처음에는 현상의 상대성을 막아서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 근데 본질에도 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현상도 놓고 본질도 놓는 쌍차가 이중구조의 쌍차다. 모든 사람이 현상계가 시끄러워서 고요한 본질을 추구해. 처음에는. 근데 그 본질을 추구하면 본질에 또 집착하게 돼.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이 현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질도 놓아야 진짜 본질.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구조. 놓고 또 한 번 더 놓아야 돼. 색이 싫다고 해서 공에 떨어지면 안 돼. 공도 또 놓아야 돼요. 보세요. 무심이 도가 아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화가 나온 거예요. 임재가 보니까 보화가 임재가 온 터전을 닫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현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에서 오면 어둠에서 치고 사면 팔방으로 오면 막 회오리 바람으로 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치고 하여튼 뭐든지 친다 그러잖아요.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현상을 막는 소리예요. 현상을 막으면 뭐가 남느냐? 무심이 남아요. 그러니까 보화가 사람들에게 무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집착을 놓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임재가 와서 보니까 보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현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오게끔은 지금 틀은 깔아놨어. 그래서 이제 보화를 한번 찔러야겠다. 해가지고 좀 보세요. 이 소문을 듣고 임재가 시자를 시켜서 그렇게 노래하는 보화의 멱살을 잡고, 자, 임재가 시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시자가, 임재의 시자는 12조잖아요. 근데 보화는 10조거든. 할아버지야. 이 시자가 가서 할아버지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시킨 거예요. 자,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안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오면 치고 하잖아요. 쌍차를 하잖아요. 쌍차를 했어. 그럼 아무것도 안 올 때가 이제 됐다 이거예요. 어느 곳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느 곳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오면 치는데 이제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안 올 때는 무심이 된 거잖아요.
본질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현상을 놓고 이제 본질을 깨달았어. 그러면 본질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상황 이해돼요? 임재가 굉장히 테스트를 제대로 태클을 제대로 걸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시자를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뻘 되는 분에 탁 멱살을 쥐고 오면 친다니까 어디에서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딱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심해서 평상심으로 한 번 더 도약을 하는데 어떻게 도약을 하는가? 이거는 이제 이 이치를 알아야지.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고 묻게 했다. 그러자 보화는 시자를 밀쳐버리면서 내일은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더군.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끄떡끄떡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가서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1단계 공부는 내가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집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집착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현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차단한다, 친다 해서 내 마음을 여여부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이 여여부동한 상태, 그게 공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금강경의 결론이 여여부동인데 거기다 대고 여여부동한 마음이 됐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잘 살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공부 왜 해요? 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요한 데 집착한다 이거예요. 현상이 싫어서. 시끄러운 게 싫어서 고요한 데 집착한다 이거예요. 근데 고요한 데 집착하는 건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살아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활발하게 살아나온다. 이 말은 이제 어디에서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보화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그냥 탁 말하는 거예요. 보화가 무심이 끝이 아닙니다. 무심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때 평상심을 말해야 되잖아요. 평상심은 있는 이대로의 자기 이때 보화 머릿속에는 내일 지금 자비 대비원에서 제가 있으면 가서 한 그릇 얻어먹잖아요. 불교의 죄는 전부 공양이거든. 공양. 불교에서 죄를 올린다 이 말은 공양한다 이 말이에요. 널리 베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같이 이렇게 막 시장에서 떠돌이 생활 하시던 이런 분은 머릿속에는 지금 내일 대비원 가서 밥 얻어 먹어야지 하는 그 말이 쑥 나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법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평상심은 법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무심이니까 이제 평상심을 내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평상심. 내일 지금 밥 얻어 먹어야 되는데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저건 하고 이 말이 이게 툭 나왔다 이거예요. 이 전에 사대부들만 스님과 사대부들만 깨달은 게 아니고 어느 노보살님이 깨달은 이야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꿈에 난세를 타고 올라갔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꿈 같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한 단의 꿈, 그 꿈을 이제 거쳐서 오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시에는?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에 있나? 82. 예. 왼마디 산새소리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꿈속에 난새를 타고 하늘에 올라 비로소 이 세상이 주막인 줄 알았네. 무심을 봤다 이거예요. 무심, 이 세상이 전부 다 꿈 같은 무심이더라.
돌아오며 한단의 길, 이 꿈야기를 한 고사를 이야기하면서 낯설기만 낯설은데 해놓고 항상 선시는 마지막에는 앞에는 무심을 말하고 뒤에는 평상심을 말하고 끝나요. 그러면 돌아왔더니 뭐냐? 무심해서 그러면 뭐냐? 지금 외마디 산새 소리, 봄비는 계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요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 여기 평상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한테 지금 이게 산새 소리가 들리면서 봄비는 갠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는 자연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지금 평상심이다. 자기 눈에 보인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시의 구조가 앞에는 무심의 인연을, 무심 혹은 깨달음의 인연을 쓰고 깨달았더니 뭐냐? 산은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이게 지금 평상심의 세계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예. 내일은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두곤 이라 중얼거렸고 이를 전해 들은 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부터 여사 내기는 아니라 여겼더니 과연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개송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주에서 밝혔듯이 밝음은 차별을 이루고 어둠은 평등을 말하니까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등과 차별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듣는 별것도 아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뜻을 지닌다. 자, 평등과 차별은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평등과 차별은 지금 밝음에서 오면 밝음으로 치는데 밝으면 차별이고 어둠에서 오면 어둠은 평등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평등하잖아요. 빛이 나면 다 차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지금 차별도 치고 평등도 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분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인류에서 굉장히 오래된 지금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평등과 차별은 자유예요. 평등과 자유. 여러분, 우리 사회가 평등주의하고 자유주의의 충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상차는 상차로 안 끝나고 상조로 짝을 이룬다. 상차와 상조가 짝을 이룬다. 요게 지금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최종적인 진리는 중도인데 상차를 하면 다 막으면 평등이 돼요. 다시 말하면 다 막아버리면 본질만 남아. 본질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평등한 입장에서 현상으로 자유자재로 인연 따라서 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작용을 일으킬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쌍조, 쌍으로 긍정한다.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춘다. 이 말은 쌍으로 부정하고 쌍으로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답은 뭐냐? 순간순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마음이 딱 매였다 싶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놓아버려. 그러면 상조가 되잖아요. 근데 상조에 머물잖아. 그 입장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용을 일으켰다가 다시 말하면 차별세계를 갔다가 다음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본질로 돌아와. 또 본질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또 천수천안을 써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어디에도
지금 머물지 않는 거.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본질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중도 입장에서 이 둘을 인연따라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무심 상태로 있어야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근데 일이 생기면 평상심을 즉각 정광석화처럼 한다. 이거를 마조스님을 가지고 상차를 우보, 소가 걷는 것처럼 무심 상태에 무심하게 있을 때는 소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쌍조를 할 때는 호시, 글자가 좀 작아도 할 수 없네요. 우보, 호시라고 사람한테 말할 때는, 호시는 뭐예요? 호랑이가 바라보는 것처럼 날카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는 소처럼 느릿느릿 행동할 때는 무심, 호랑이처럼 딱 이렇게 비춰볼 때는 이때는 평상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런 거 말할 때 제가 이걸 비석에 우보호시가 적힌 걸 봤거든. 어디에 있느냐, 제가 어디서 가서 봤느냐면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곳, 호남성에 늑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늑담사가 있어요, 지금. 그 늑담사를 가니까 마조 스님이 거기 돌아가셨고, 마조 스님의 사리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리탑에 마조 스님의 행장이 이렇게 한자로 쭉 적혀 있어요. 거기에 마조 스님은 우보호시로 살았던 분이다 할 때, 우보는 소처럼 느릿느릿하게 걷는데 눈은 호랑이처럼 날카롭다. 이 말은 우보는 무심, 내 마음이 비었을 때, 일이 없을 때는 무심으로 소처럼 느릿느릿한 데 있다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정광석화처럼 딱 파악을 해내고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 우보, 호시. 지금 들어옵니까? 이게 동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서도 자유다 하는 것은 무슨 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인간이 철들어야지. 한 인간이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현상으로서는 자유가 되는 우보, 호시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안 될 것 같아. 육조당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조당경에서 해능 스님이 숨어 있다가 15년 만에 나왔을 때, 큰 도시에 가니까, 열반경을 강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님 둘이가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더라. 밖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펄럭일 때, 한 스님은 깃발이 펄럭인다고 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할 때, 과연 누가 옳으냐?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깃발인가? 바람인가? 풍동인가?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번동,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고 토론하고 있었다. 이 말은 깃발하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깃발은 눈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우선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우선이냐, 현상주의냐, 본질주의냐, 이런 논쟁. 이 논쟁은 인류의 오래된 논쟁이에요. 본질주의는 평등주의예요. 본질을 강조하면. 근데 현상주의는 자유주의예요. 이건 차별을 강조하게 돼요. 지금 같은 맥락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인류의 오랜 숙제예요. 근데 그 숙제가,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결판이 안 나니까 육조해능이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분별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깃발이냐 바람이냐가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하고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나지. 그 전에는 안 날 거다. 그 전에는 뭐냐? 여러분, 해결이 결론 내려놨어요. 정반합의 변정법밖에 없다. A가 있으면,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생기고 현상이니까. 그리고 정과 반이 합쳐가지고 합이 되면 합이 다시 정이 돼가지고 또 반이 생기고 합이 생기면 합이 다시 또 정이 되어가지고 반이 생기고 합이 되는 변정법 밖에 없다 하는 게 해결에 지금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선불교는 변정법은 현상에서만 통하는 거고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마음 다스린다를 쉽게 말합시다. 인간이 철들면 한 인간이 우보호시처럼 동시에 평등과 자유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구사되는 그런 정도의 성숙이 인류가 성숙하게 되면 사회체제는 정치체제는 저절로 잡히겠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죠. 사회가 평등과 자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한 집안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고 개인한테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항상 해법은 뭐예요? 중도는 오늘 이제 첫 시간의 결론. 중도는 항상 동시란 말이에요. 중도의 다른 말은 동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면 동시에 본질이면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마지막 우리 공부의 결론인데 이게 정말 안 쉬워요. 대신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재 같은 사람이 보화를 딱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느릿느릿한 상태에 모든 걸 막아버리는 상태로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아졌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 딱 찌르니까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거 보고 그래 보통 얘기가 아닌 줄 알았더니 과연 우리 삼촌이구나 하고 이제 두 분이 정말 그 지방에서 크게 여기 지금 오대산 앞이에요, 여러분. 임재원이 오대산이 북쪽에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오대산 가야 돼. 중국 오대산 아주 희한한 지경이에요. 오대산 가는 길목에 지금 임재원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임재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조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도 이 근처 살았고 임재도 이 근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오대산 가는 길목에 딱 있어. 그러니까 오대산 성지순례 가면 요 두 군데를 거쳐가요. 한번 가볼 만한 명코스라는 거 이해되나요? 예, 언젠가 기약하고 예, 자 지금부터 20분간 휴식해서 12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